1980년 4월 25일 영국 맨체스터 공항에서 출발한 항공기가 스페인 카나리아 제도 테네리페에 있는 로스 로데오스 공항으로 향하고 있었습니다. 긴 비행을 마치고 드디어 테네리페 공항에 근접하자 조종 승무원들은 차분히 착륙을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오후 1시 18분경 테네리페 공항의 관제사로 근무 중이던 한 관제사가 항공기에게 아직 착륙하지 말고 대기하라고 지시를 내렸습니다. 기장은 특별한 의문 없이 이 명령에 응했습니다. 하지만 관제사는 자신이 치명적인 실수를 저질렀다는 것을 깨닫지 못했습니다. 무전으로 전달한 지시에서 단 하나의 단어, 아니 글자 하나가 틀렸고 이로 인해 조종사들은 명령을 정반대로 받아들였습니다. 이번 이야기는 테네리페에서 시작됩니다. 영국에 기반을 둔 항공사 댄에어는 여객기뿐 아니라 화물기 운항까지 수행하던 기업으로 1980년 당시 이미 다양한 노선에서 활발히 운항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테네리페는 지금도 그렇듯 영국 관광객들이 매우 즐겨 찾는 휴양지 중 하나로 따뜻한 기후와 아름다운 해변을 자랑하는 스페인령 카나리아 제도에서 가장 큰 섬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테네리페 로스 로데오스 공항은 바다와 산이 인접한 지형 특성상 해발 약 600m 고도에 위치해 있었습니다. 이로 인해 짙은 구름과 안개가 자주 끼어 시야 확보가 어려운 날이 많았습니다. 게다가 당시에는 레이더 시설이 없어서 관제탑에서는 항공기의 실제 위치를 조종사가 무전으로 보고하는 정보에 의존하여 종이 지도에 표시하는 방식으로 파악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오늘날 기준으로는 매우 낙후된 시스템이었지만 당시 대부분의 소규모 공항에서는 그저 이런 방식을 쓸 수밖에 없었습니다. 더군다나 이 공항은 이미 1977년에 발생한 두 대의 보잉 747 여객기 충돌 사고로 전 세계적으로 악명이 높아져 있었습니다. 활주로에서 두 대의 전보기가 충돌하여 무려 583명이 사망한 초유의 참사였고, 당시 사고의 원인 역시 관제탑과 조종사 간의 의사소통 혼선, 그리고 특유의 시야 문제와 레이더 미비가 복합적으로 작용한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1980년 4월 25일 영국 오전 9시 20분경 댄에어 소속 1008편 보잉 727기가 맨체스터 공항에서 테네리페 로스 로데오스 공항으로 출발했습니다. 이 비행기에는 승객 138명과 승무원 8명을 합쳐 총 146명이 탑승한 상태였습니다. 당시 기장은 50세의 아서 휠런으로 무려 15,000시간에 달하는 풍부한 비행 경력을 보유한 베테랑이었습니다. 테네리페 공항에만 60번가량 운항한 경험이 있었습니다. 부기장은 33세의 마이클 퍼스로 약 3,500시간의 비행시간을 쌓았고, 테네리페 공항에는 9번을 들른 적이 있었습니다. 여기에다 33세의 항공기관사 레이먼드 캐리가 있었는데 그 역시 3,000시간가량 비행한 경력이 있었지만 테네리페 노선은 이번이 처음이었습니다. 이들은 영국을 떠난 지 약 4시간이 지난 오후 1시 14분경 테네리페 공항 부근 상공에 도착해 관제탑과 최초 교신을 시도했습니다. 관제사는 바람 방향이 바뀌었으니 12번 활주로로 착륙하라고 통보했습니다. 보통 이 공항에서는 서쪽에서 부는 바람 때문에 30번 활주로가 주로 쓰였지만 이날은 반대쪽에서 바람이 불어오기에 활주로를 반대로 사용해야 하는 상황이었습니다. 문제는 기장 휠런이 테네리페 공항에 여러 번 비행해보긴 했어도 12번 활주로로 착륙해본 적은 단 한 번도 없었다는 사실이었습니다. 더구나 두터운 안개 때문에 시야 또한 극도로 제한되어 있었습니다. 하지만 휠런은 경험이 많으니 큰 문제는 없을 것이라 판단하고 착륙 절차에 들어가기로 했습니다. 댄에어 1008편은 12번 활주로로 진입하기 위한 비행 계획을 세웠습니다. 섬 북쪽 끝에 위치한 비콘 TFN을 지나 다시 비콘 FP를 향해 섬 내부로 들어간 뒤 마지막에 해상 쪽으로 크게 돌아나가 다시 회항하여 12번 활주로에 착륙하는 방식이었습니다. 그런데 계획이 실행되기도 전에 1008편 앞에는 이미 다른 항공기인 이베리아 항공 711편이 느린 속도로 앞서가고 있었습니다. 보잉 727기보다 속도가 느린 이 항공기는 자칫 뒤따르는 1008편과 충돌 위험이 커질 수도 있었습니다. 로스 로데오스 공항 관제탑에서는 34세의 후스토 카민이 근무 중이었습니다. 그는 댄에어 1008편이 TFN 표지를 예측보다 빠르게 지나쳐버리는 바람에
선행 중인 느린 이베리아 항공기와의 간격이 급격히 줄어들고 있음을 파악했습니다. 두 항공기가 너무 가까워지면 사고가 일어날 수 있으므로 그는 결국 대내어 1008편을 상공에서 잠시 대기시키자고 판단했습니다. 이베리아 711편이 착륙하고 활주로에서 빠져나갈 시간을 벌어주는 조치였습니다. 그런데 새롭게 문제가 생겼습니다. 공항의 기존 대기 지점인 홀딩 패턴들은 대부분 30번 활주로를 기준으로 설계되어 있었습니다. 반대로 쓰이는 12번 활주로를 기준으로 한 홀딩 패턴은 별도로 설정되어 있지 않았으므로 관제사 카미는 급하게 직접 임시 대기 지점을 만들고 그 지점을 어떻게 선회해야 하는지 무전으로 설명해야 했습니다. 그가 생각해낸 즉석 패턴은 대략 다음과 같았습니다. 항공기가 FP 표지를 기준으로 우측 회전하여 바다 쪽으로 나간다. 바다로 나간 뒤 180도로 회전해서 다시 FP 쪽으로 돌아온다. 이제 인바운드 방위 150도와 아웃바운드 330도를 기준으로 좌선회를 유지하는 홀딩 패턴을 반복한다. 관제사는 무전을 통해 이렇게 설명했습니다. Roger, standard holding pattern, overhead Foxtrot Papa is inbound heading 150. Turn to the left, call you back shortly. 항공용어에서 헤딩은 항공기가 실제 날고 있는 방위를 의미하고 인바운드는 특정 공항이나 활주로, 항법시설을 향해 접근하라는 뜻입니다. 그러나 여기서 카미는 작은 단어 선택 실수를 범했습니다. Turns to the left 라고 했어야 홀딩 패턴을 왼쪽 선회로 반복해서 진행하라 라는 의미가 명확히 전달되는데 그는 무심코 Turn to the left 라고 말해버린 겁니다. 이를 들은 입장에서는 지금 바로 왼쪽으로 돌아라 는 지시로 해석할 가능성이 큽니다. 부기장 퍼스는 곧바로 Roger, Dan Air 1008. 이라고 응답하고 그 명령을 그대로 따르기 시작했습니다. 사실 정상적이라면 150도 인바운드라면 FP를 향해 다가가는 오른쪽 선회가 되어야 했습니다. 그러나 관제사는 왼쪽 선회만 강조했을 뿐 이 비행기가 어느 쪽으로 크게 돌아 FP를 다시 통과해야 하는지 구체적인 설명을 해주지 않았습니다. 결과적으로 조종석에서는 관제사가 왼쪽으로 돌라니 바로 왼쪽으로 돌며 헤딩 150을 맞추자 라고 결정해버린 겁니다. 문제는 그렇게 하면 FP를 등지는 아웃바운드로 멀어지는 150도를 타게 된다는 것이었습니다. 이는 관제사 카민이 원했던 인바운드 150도와 정확히 정반대 방향이었습니다. 부기장 퍼스는 이 지시는 좀 이상하다 라고 생각하며 기장 휠런에게 의문을 표했는데 휠런도 활주로와 평행하지도 않고 느낌이 좀 이상하다 라고 맞장구 쳤습니다. 그러나 그 누구도 관제사에게 지시가 애매하니 다시 한번 설명해달라고 묻지 않았습니다. 한편 이베리아 항공 711편은 이미 성공적으로 착륙을 시도할 타이밍이 되었고 대내어 1008편은 이미 홀딩 패턴을 돌고 있으니 괜찮다고 생각했던 관제사는 1008편 항공기에 고도를 5000피트까지 강화해도 좋다는 허가를 내렸습니다. 그래서 1008편은 예정대로 고도 6000피트에서 5000피트로 점차 낮아지고 있었습니다. 문제는 그들이 왼쪽으로 선회하여 헤딩 150을 맞추는 동안 사실은 인바운드가 아니라 산 쪽 바깥 방향으로 더욱 깊숙이 들어가고 있었다는 점입니다. 여기서 이상함을 느낀 기장 휠런이 갑자기 Hey, did he say it was 150 inbound? 라고 부기장 퍼스에게 말했고 퍼스는 Inbound, yeah. 라고 말했습니다. 기장 휠런은 곧장 I don't like that. 라고 말하며 지시에 대한 불만을 표했습니다. 그런데 그 순간 지상 접근 경보가 기내에 울리기 시작했습니다. 기장 휠런은 곧바로 지금 산 쪽으로 가는 것 같으니 오버슛을 하자라고 소리치며 오른쪽으로 급선회를 시도했습니다. 그러나 사실 이 시점에서 조종사는 즉각 기술을 들어 고도를 올려야 했습니다. 지상 접근 경보가 울릴 땐 가장 먼저 상승을 해야 하는데 휠런은 오른쪽으로만 방향을 틀면 산을 피할 수 있다 라고 착각한 것입니다. 정작 기체가 위치한 곳은 휠런이 생각하던 것과 달랐습니다. 그는 기체가 산의 북서쪽에 있다고 잘못 생각했는데 실제로는 북동쪽에 있었습니다. 일단 오른쪽으로 크게 돌기 시작하자 잠시 경보가 꺼졌습니다. 이는 위험이 해소된 것이 아니라
지형 특성상 계곡 쪽으로 잠깐 벗어났기 때문에 경보가 일시적으로 사라진 것뿐이었습니다. 곧 다시 엔진 추력이 충분치 않은 상태에서 비행기는 더욱 험준한 산악지대로 향하고 말았습니다. 부기장 퍼스는 기장이 상승을 하지 않는 상황을 이상하게 여겼고 헤딩 122도로 잡고 오버슛을 하자고 제안했지만 휠런 기장은 관제사가 우리를 높은 지대로 인도하니까 괜찮아 라는 요지의 말만 반복했습니다. 부기장은 더 이상 강력히 반대하지 않았습니다. 결국 휠런은 오른쪽 기울기를 유지한 채 선회만 이어갔고 그 과정에서 비행기는 고도를 약 300피트를 추가로 잃고 말았습니다. 이미 터무니없이 낮은 고도에서 산악지대로 진입하고 있었기에 이는 치명적인 결과로 이어졌습니다. 얼마 지나지 않아 고도 약 1600m 지점에서 대내어 1008편은 에스페란사 산 비탈의 정면으로 충돌해버렸습니다. 정상까지 고도차가 불과 28m 정도밖에 남지 않았는데 그대로 산 사면을 들이받은 것입니다. 거대한 충격으로 기체는 즉시 산산조각이 났고 파편은 주변 능선과 계곡으로 흩어졌습니다. 관제사 카미는 처음엔 대내어 1008편이 추락했다는 사실을 몰랐습니다. 마지막 무전에서 불안한 목소리가 들린 뒤로 연락이 끊기자 다시 호출했지만 응답은 없었습니다. 사고 지점을 직접 본 사람이 없었기에 근처 마을에 종이 서류나 여행 안내 책자 같은 가벼운 파편이 빗방울처럼 떨어졌다는 목격담이 전부였습니다. 시간이 얼마 지나지 않아 비행기가 실종됐다는 뉴스가 올라오기 시작했습니다. 결국 몇 시간이 지난 후 구조대가 산을 수색했을 때는 이미 시신조차 원형을 알아볼 수 없는 상황이었고 탑승객 146명 전원이 사망했습니다. 일부 희생자의 유해는 끝내 식별이 불가능할 정도였습니다. 이후 사고 조사관들이 블랙박스를 회수해 원인을 규명했는데 결론적으로 관제사의 미묘한 어휘 실수가 불씨였음이 밝혀졌습니다. 이를 제대로 확인하지 않았던 조종사 측도 책임을 피하기 어려웠습니다. 무엇보다 경보가 울렸을 때 즉시 기술을 들어 고도를 올렸어야 하는데 기장 휠런은 잘못된 지형 판단으로 단순 선회만을 시도했던 점이 치명적 실수로 작용했습니다. 또한 구식 인프라에 의존하던 테네리페 공항의 운영 체계도 문제로 지적받았습니다. 시야가 불가능할 정도로 나쁜 날씨 조건에서는 미세한 착오 하나가 곧 대형 참사로 이어질 수 있음이 다시금 드러난 것입니다. 이 사고 이후 테네리페 공항에서는 안전 개선 작업이 본격화되었습니다. 1990년대 말 유럽 전역으로 레이더 시설이 확대되면서 로스 로데오스 공항을 포함한 여러 공항의 안전 수준이 크게 상승했습니다. 관제사의 사소한 한마디의 실수가 나비 효과를 일으켜 무려 146명의 목숨을 앗아간 이번 사고. 오늘의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